제가 들려드릴 21번째 책 이야기는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입니다. 해밍웨이는 미국 작가고요. 워낙에 유명한 소설을 많이 썼죠. 그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집념과 허물을 소설에 담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 실제로 참전했었어요. 그 경험이 그의 작품들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죠. 무기여자리거라, 해는 다시 떠오른다 이런 작품이 그렇겠죠. 또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도 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킬리만자로의 눈 같은 단편 소설을 보면 전쟁이 아니어도 그가 느끼는 삶의 회화는 꽤 크게 잘 보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작가로서의 명성을 누렸어요.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 자신이 내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글이라고 했어요. 이 책으로 퓰리처상도 받았죠. 퓰리처상은 언론 보도 부문이 제일 잘 알려져 있지만 문학상도 줘요. 시상을 하는 전해에 발표된 작품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노인과 바다가 1952년 작품이고요. 53년에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다음에 54년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노인과 바다가 노벨상 수상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할 수 있겠죠.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가 쓴 마지막 소설이에요. 그 이후에 논픽션 작품 쓴 것도 있지만 소설은 이게 마지막인 거죠. 그리고 1962년에 엽총 사건으로 죽었는데 자살했다는 설도 꽤 있었어요. 노인과 바다는 그의 다른 소설들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허무함을 건너뛰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의 공간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쿠바의 하바나 부근 해안일 수도 있고요. 미국 플로리다주 맨 아래 키웨스트라는 곳일 수도 있어요. 소설에서도 정확한 지명은 안 나옵니다. 양쪽 다 해밍웨이가 살았던 곳이고요. 분위기도 사진으로 보니까 비슷해요. 노인이 잡았던 고기는 청새치로 추정되는데 그것도 다 잡히는 지역이고요. 소설에서 배를 타고 나왔을 때 멀리 하바나의 불빛이 보인다는 대목이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쿠바 쪽일 수도 있고요. 키웨스트에서 집필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집필한 곳과 배경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디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노인의 이름은 산티아고고요. 그의 나이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꽤 노인이고요. 멕시코만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노인은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를 좋아하는 소년이 있는데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요. 소년의 이름은 마놀린이에요. 5살 때 노인이 처음 배에 태워주었었고 이후 노인에게 낚시를 배웠죠. 소년은 노인을 가장 훌륭한 어부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기 시작하던 날부터 40일 동안 소년과 같이 바다에 나갔었고요. 고기를 못 잡는 날이 40일 계속되자 소년의 부모는 다른 배를 타라고 했고요. 이후 44일 동안 노인은 혼자 바다로 나갔었어요. 부모의 말대로 다른 배를 탄 소년은 첫 주에 엄청나게 큰 고기를 3마리나 잡았지만 매일 허탕치고 빈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가슴 아프게 보고 있었죠. 소년은 노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빈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기다렸다가 낚싯줄과 갈퀴, 작살, 돛 이런 것들을 챙깁니다. 노인의 외모는 야위고 초췌해요.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살이 박혀 있었고 햇빛에 타서 얼굴에는 기미로 덮여 있어요. 양손에는 군데군데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건 밧줄로 큰 고기를 잡을 때마다 생기는 것으로 오랜 세월을 거친 상처 자국이었죠. 이렇게 다 늙었지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노인의 눈이었어요. 그의 눈은 바다와 같은 빛깔을 띠고 있었고 생기로 빛났습니다. 소년은 다른 배에서 고기를 잡아 돈을 좀 모았으므로 이제 노인과 같이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노인은 운이 따르고 있는 지금 배를 계속 타라고 하죠. 계속 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이 지속되자 어부들은 노인을 놀렸고요. 나이든 어부들은 노인을 보고 서글퍼해요. 노인의 집 벽에는 죽은 아내의 빛바른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울적해져서 사진을 떼내고 그 자리에 채색한 그림, 예수상과 마리아상을 그린 그림을 2개 걸었어요. 그건 아내의 유품이었죠. 노인이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소녀는 나가서 저녁을 구해와요. 주로 테라스 주인이 노인의 음식을 주곤 했어요. 노인의 집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소녀는 노인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굶고 고기잡이 하시기는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야구를 좋아해서 소년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양키스의 디마지오 선수를 가장 좋아하죠. 디마지오의 아버지도 어부였고요. 언제고 디마지오를 자신이 고기잡이 배에 태우고 한번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도 가난한 소년 시절을 보냈으므로 어부의 모든 걸 이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은 잠이 들면 꿈을 꾸는데요. 자신이 아직 소년이었고 황급빛 모래밭과 하얗게 빛나는 해안과 거대한 갈색 산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저기 여러 고장과 해변의 사자들을 꿈에서 봅니다. 그는 자신이 꿈에 나오는 사자들을 사랑했어요. 아침이 되었고 노인은 고기를 잡으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소녀는 백기구들을 노인의 배에 날라다주고 새벽에 어부들을 위해서 일찍 여는 음식점에서 커피를 갖고 와 노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셔요. 이것이 오늘 하루 동안의 식사였으므로 충분히 마셔두려고 하죠. 그는 먹는 게 귀찮아져서 점심을 싸가지고 가지 않은 지 오래되었어요. 물병만 가지고 배를 타곤 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어둠이 걷히면서 아침에 오는 바다 위를 작은 새가 날고 있었고 날치가 물을 차는 소리도 들렸어요. 노인은 낚싯줄에 미끼를 달아 바닷속으로 내려보내요. 고기를 낚아채려고 얕게 날고 있는 새와 빠르게 피하는 날치를 보죠. 그러나 새는 날치를 번번이 잡지 못해요. 새에게 날치는 너무 크고 빨랐어요. 새가 낮게 날면 그건 바다 위에 고기가 있다는 거였고 어부들에겐 아주 유용한 시그널이었죠. 그 표시에 도움을 받아서 다랑어를 잡아요. 노인은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불렀어요. 스메크선이나 거북잡이 배에서도 또 어선에서 당번 수저가 돼서 혼자 키를 잡을 때도 노래를 불렀죠. 바다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노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년과도 필요한 말만 했기 때문에 명확히 언제부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소년이 배를 타지 않고부터였다고 생각해요. 배는 북동쪽을 향해 빠르게 달렸고 날은 더웠고요. 노지라는 노인은 햇빛의 열기에 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오늘이 85일째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많이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합니다. 드디어 고기가 미끼를 물었어요. 줄에 느껴지는 감으로 봤을 때 꽤 큰 고기임을 알아차립니다. 손가락 사이로 줄이 풀려나가도록 하고 예비줄 2개의 한 끝을 다른 2 예비줄 끝에다 붙들어 메었어요. 준비는 끝났고 이제 기다렸다가 고기가 몸체를 드러내면 작살로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나 고기는 배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유유히 고요한 바다 위를 고기에게 끌려가는 배는 천천히 미끄러져 가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 애 소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줄을 당장 당길 수는 있지만 고기가 줄을 끊고 달아날 우려가 있었고 어떻게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4시간이 지나도록 고기에게 끌려가고 있었으며 고기는 모습을 바다 위로 드러내지 않았죠. 밤이 되었고요. 멀리 하바나의 환한 불빛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조류에 밀려 동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요. 그는 다시 그 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늙으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어요. 밤중에 돌고래 2마리가 배 가까이 나타나 뒤척이고 물을 내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순놈과 암놈이었는데 노인은 물 뿜는 소리로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그는 날치에게 애정을 느끼듯 돌고래도 자신과 형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낚시에 걸린 큰 고기에게도 갑자기 연민을 느껴요. 얼마나 근사하고 진귀하며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져요. 예전에 소년과 같이 마을린 한 쌍중 암놈을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끼를 찾으면 순놈이 암놈에게 먼저 먹게 했어요. 암놈이 미끼에 걸렸고 저항하다가 기진맥진해질 동안 순놈은 암놈 곁을 떠나지 않고 해면을 돌아다녔어요. 배 위로 끌어올렸어도 순놈은 배전을 떠나지 않았죠. 작사를 준비하는데 순놈은 자기 짝이 어디 있나 보려고 배 옆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날개를 활짝 펴서 널찍한 줄무늬를 보이더니 물속 깊이 모습을 감췄어요. 노인과 소년은 슬퍼했어요. 암놈에게 용서를 빌고 나서 작살로 죽였죠. 둘이 했던 작업을 떠올리며 노인은 다시 그 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배를 끌고 가는 고기와 혼자 있는 자신, 둘 다 혼자라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죠. 아침이 되었어요. 미끼로 쓰려고 두었던 다랑어를 잘라서 먹습니다. 소금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기운을 내기 위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의 오른쪽 손바닥은 줄을 3개 잡느라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는 지쳐가는 고기에게도 뭘 좀 먹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으로만 줄을 잡으니까 왼손에 경련이 왔고 펴지지 않았어요. 그는 바다를 둘러보고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또 하지요. 줄의 경사도가 달라지면서 드디어 고기가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올라오면서 등 양쪽으로 물이 쏟아져 내렸고 태양을 받아 비늘이 반짝반짝하고 머리와 등은 짙은 보랏빛이었어요. 주둥이는 야구 방망이만큼 길고 쌍날 칼처럼 끝이 뾰족했죠. 너무 커서 자신의 배보다 2피트나 길어 보였어요. 이만한 고기를 잡은 적이 그동안 2번 정도 있었지만 물론 혼자 잡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혼자고 육지도 보이지 않는 데서 엄청나게 큰 고기에 꼼짝없이 매달려 있으며 왼손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오른손은 상처 입은 상태의 자신만이 혼자 있는 거였죠. 고기는 온몸을 드러내 보이더니 천천히 잠수부처럼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하루가 지나 어둠이 찾아왔고 또 아침이 되었고 잠을 못 잤으므로 고기도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신도 사자꿈을 꾸며 잘 수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는 지친 가운데 오늘 뉴욕 양키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시합이 있는 걸 생각합니다.
디마지오는 뒤꿈치뼈를 다치고도 최후까지 참고 승부를 낸 적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요. 자기도 디마지오처럼 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다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와요. 노인은 용기를 얻으려고 젊었을 때 일을 회상합니다. 카사블랑카의 술집에서 항구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거구의 흑인과 팔씨름을 하던 기억을 떠올려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걸었고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손을 잡은 채 경기는 계속됐고 결국 흑인의 손을 눕혀 끝을 냈죠. 그 뒤 노인은 오랫동안 장군이라고 불렸어요. 다시 복수전이 열렸을 때는 이미 길을 꺾어 놓았으므로 쉽게 이겼고요. 노인은 그때부터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짧은 줄에 돌고래가 걸렸고 금빛으로 빛나는 돌고래를 잡습니다.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고래의 내장을 빼두고 먹을 거 풍부해졌으니까 이제 얼마든지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보다 자신이 상황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왼손에 마비도 풀렸고 식량도 있고 두 다리도 멀쩡하니까요. 무역풍이 불었고 고기가 원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는 작사를 들고 기회를 엿봅니다. 고기는 수면으로 완전히 올라왔고 노인은 드디어 고기의 눈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어요. 고기는 조용히 다가왔고 무리로 솟아오른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를 작살로 찔렀어요. 상처 입은 고기는 무리로 높이 뛰어오르며 그 힘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드러냈죠. 노인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을 소진했고 메스꺼울 정도로 지쳐갔어요. 결국 고기는 물 위로 은빛 배를 드러낸 채 뒤집혔고 바다는 고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피로 물들여졌어요. 그는 정신을 차리자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올가미와 밧줄로 고기를 뱃전에 붙들어맸는데 엄청나게 커서 또 한 척의 배를 서로 이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는 뱃머리를 남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잡아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여러 차례 상어의 공격을 받습니다. 고기의 피냄새 때문이었죠. 공격해오는 상어를 죽이느라 그는 갖고 있는 모든 장비를 다 씁니다. 죽이면 다른 상어가 다가왔고 또 죽이면 다른 상어가 다가왔어요. 노인은 작살, 칼을 매단노 몽둥이를 휘둘러가며 매달려 있는 자신이 운명 같은 고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고기의 살은 계속 뜯겼고 배는 점점 가벼워져 갔어요. 고기가 뜯길 때 노인은 자신이 뜯기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장비도 없고 구제할 방도가 없을 만큼 녹조가 되었을 때 고기는 거의 뼈만 남아 있었어요. 배는 처음의 무게로 가벼워져 있었고요. 육지가 가까워져서 조류 안에 들어갔고 해안을 따라 늘어선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침대를 그리워하며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 바람이 친구라고 느낍니다. 해안에 도착했어요. 돛대를 어깨에 메고 배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고기의 커다란 꼬리가 가로등 불빛의 반사로 뒤편에 빳빳이 서 있는 게 보였죠. 드러난 등뼈의 흰 선과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머리의 검은 덩어리가 보였어요. 그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소년이 노인을 보러 왔을 때까지 계속 자고 있었죠. 노인의 피곤해 지친 모습과 상처난 두 손을 본 소년은 얼굴을 돌려 소리내어 울어요. 커피를 가지러 테라스로 가면서도 계속 울었죠. 사람들은 노인이 잡은 고기 엄청난 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년은 커피에 밀크와 설탕을 듬뿍 넣어달라고 하면서 모두들 할아버지를 귀찮게 해서 깨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며 울음을 다시 터뜨립니다. 노인은 커피를 마시면서 소년에게 내가 없어서 외로웠다고 말해요. 소년은 이제 같이 나가서 잡자고 말하죠. 하지만 노인은 자신에게는 이제 운이 없다고 말하고요. 소년은 행운은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죠. 아버지가 말려도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함께 갈 거라고 합니다. 노인은 다시 잠들었고 소년은 사자 꿈을 꾸며 잠든 노인을 곁에 앉아서 지켜봅니다. 테라스에는 관광객들이 많았고요. 파티 중이었어요. 어떤 부인이 노인이 잡은 거대하고 기다란 뼈를 보고 저게 뭔지를 묻자 웨이터는 상어라고 말해요. 그들은 모두 상어가 저토록 아름다운 꼬리를 달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감탄합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노인의 외로움과 시간의 절박함 때문에 읽는 동안 가슴속에 한 뭉텅이 슬픔이 떠나질 않는군요. 그 지역 사람들은 바다를 여성으로 부르지만 젊은 어부들 중에는 바다를 투쟁 상대나 일터, 적으로 간주해서 남성으로 불렀어요. 노인은 항상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죠. 때로는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때로는 거칠고 화를 끼쳤어도 달이 여인을 지배하듯 바다도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다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고 인생이었어요. 그가 바다를 대하는 태도는 친근하고 정중합니다. 노인이 가장 훌륭한 어부라고 생각하는 소년의 확신은 그것 때문 아닐까 합니다. 노인은 며칠 동안 늙어서 말 안 듣는 육체와 도움받을 수 없는 현실과 싸웠어요. 소득물은 없었지만 돌아왔고 이제 소년과 다시 바다로 나가겠죠.
인생을 사랑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명제는 날씨를 사랑하고 바람을 사랑하고 꿈속의 사자를 사랑하고 잡힌 고기에 대한 연민처럼 가까이 있지만 꽉 잡아지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안 아닐까 합니다. 희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고 죄라는 노인의 외침은 어떻게 살았든 도달할 종착역으로 여정도 차별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겠고요. 그러나 노인이 잡은 대단한 고기의 그게 청새일치일 것이 분명한 고기를 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결국 인생은 자신이 소유며 기억이며 성과물일 겁니다. 노인이 기억하는 추억과 버리지 않는 희망, 비록 겉은 초라하고 늙은 육신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육신보다 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밀려드는 고단한 기억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요, 희망을 놓은 적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